오랜 역사를 가진 유럽의 많은 도시가 다 그러하듯이 프랑스 북서부에 위치한 루앙시도 시 한켠에 저초월한 시린 묘지를 두고 있다. 명작의 고향을 찾아 순례하는 이들의 발길을 불러세우는 곳. 불란서 사실주의 문학의 완성자 규스타브 플로베르가 잠들어 있는 곳이다. 루앙시가 내려다보이는 조용하고 한적한 언덕바지에는 간간히 스쳐가는 바람소리만 들릴 뿐 사자들은 평화로이 휴식하고 있다. 지금부터 104년 전 1880년 마담 보바리의 저자 규스타브 플로베르가 이곳에 묻힐 때는 그의 무덤에는 하얀 라일락꽃이 뒤덮였었다고 한다. 그가 평생을 머물다 운명한 크로아스의 집들에서 꺾은 것이라고 하든가. 라일락의 향기는 100년을 이어온 플로베르 문학의 향기가 아니었는지. 플로베르, 1880년에 죽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며 작품이 전부다라는 자신의 말대로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 예술만을 위해 살고 예술만을 추구하던 플로베르. 문득 뇌를 너무나 많이 써서 죽고 말았다는 세인의 말이 엄숙한 감동으로 떠오른다. 플로베르가 태어나 거의 평생을 보냈던 루앙은 세느 강변을 끼고 발달한 노르망디 교통의 중심지이다. 노르망디의 다른 주요 도시와 마찬가지로 루앙은 2차 세계대전 때 폭격과 전투로 불바다가 됐던 도시다. 전후의 부흥으로 도시는 현대화됐으나 예전의 종로, 화려한 외관의 사원, 봉건시대의 유적과 르네상스 시대의 건물, 도로 등은 그대로 남아있어 현대와 옛 향기가 공존하고 있다. 루앙, 플로베르가 그토록 사랑했던 꿈의 고향. 마차를 타고 연인을 만나러 달려가던 엠마의 꿈이 서린 곳. 공업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거리 곳곳엔 숨길 수 없는 예술의 숨결과 자유의 입김이 서려있는 도시가 바로 루앙이다. 바람에 나부끼는 보리수 나무까지도 모네가 그린 벽화를 간직하고 있는 대성당의 돌담도 플로베르에게는 꿈의 재료이며 역사의 숨결이 아니었을까. 산다는 것은 곧 꿈꾼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을 꿈꾸게 하고 그 꿈을 엮어 어떤 예술작품이 태어나게 하는 것은 역사적 유물이 있고 또한 평화의 햇살이 있는 곳이 아니겠는가. 또한 이곳 루앙에는 100년 전쟁 당시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다 화형에 처해진 애국소녀 잔다르크의 그림자도 남아있다. 그녀가 화형당한 광장에는 잔다르크의 성당이 세워져 있고 성당 한 귀퉁이에는 그녀가 숨진 바로 그 자리를 표시하듯 옛 광장에 돌멩이가 남겨져 있다. 바로 이러한 역사의 도시 루앙의 한 광장에 예술만을 위해 살고 예술만을 추구하던 플로베르 자신도 이제는 역사의 한 부분이 되어 루앙을 빛내고 있다. 예술, 예술. 이 허식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지상에 있는 모든 무가치한 것 중에서 만일 숭배할 만한 신앙이 있다면 신성하고 순수하고 지고한 무엇이 있다면 이것은 예술이다.
플로베르가 태어난 곳은 루앙 대성당을 마주보고 있는 오텔 듀에라는 시립병원이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시립병원으로 사용하는 이곳은 플로베르의 아버지가 외과 과장으로 일한 곳이며 플로베르가 25살이 될 때까지 그의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낸 곳이다. 병원 뒤쪽으로 돌아가면 플로베르가 태어나 그의 가족들과 단란한 삶을 지내던 병원 관사를 볼 수 있다. Conservateur de ce musée depuis une dizaine d'années, et ce musée s'appelle Musée Flaubert et d'histoire de la médecine, puisque Flaubert et la médecine sont intimement liés. Le docteur Achille Cléophas Flaubert, le père de Gustave Flaubert, ayant été chirurgien de l'Hôtel-Dieu de Rouen. Il a vécu dans le pavillon devant lequel je suis de 1810 à 1846 et son fils, le docteur Achille Flaubert, lui a également succédé comme chirurgien de l'hôpital. Le pavillon avait été construit au XVIIIe siècle, au milieu du XVIIIe siècle, pour loger le chirurgien de l'hôpital, et on a placé dans ce jardin un monument à Gustave Flaubert, monument sculpté par le sculpteur français Chaput, mais sculpté en Italie en marbre blanc et transporté ensuite à Rouen. 플로베르는 과연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던 것일까? 취재팀은 플로베르가 어린 시절 뛰어놀던 정원을 지나서 그가 태어난 2층 방을 찾아봤다. 플로베르가 태어난 방은 1924년부터 기념관으로 복원되어 플로베르 당시의 옛 모습을 재현해 놨다. 너무나 조용해서 식사 때와 진찰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밖에는 들리지 않았던 병원 사태. 이곳에서 어린 플로베르의 예리한 관찰력은 조용한 가운데 키워졌다. 또한 유년 시대의 병원의 우울한 생활은 플로베르에게 꿈꾸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 환경이 꿈을 기르는 실험실이기도 했다. 문학에다 과학적 엄밀성을 추구했던 플로베르. 그의 독특한 작가 정신은 플로베르 시절의 병원 분위기에서 취재팀은 역력히 읽어볼 수 있었다. 플로베르의 대표작 마담 보바리는 플로베르가 매일 7시간씩 작품과 씨름하면서 한 달 만에 겨우 20페이지를 메워내는 등 진통을 겪으며 6년이란 긴 세월 속에 완성된 플로베르 문학의 찬란한 금자탕과 같은 작품이다. 그 플로베르의 그 보바리 부인이 그 감동적인 작품으로 그 오늘날까지 그 전 세계인들에게 그 명작으로 남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담 보바리의 소설의 줄거리는 프랑스 루앙이라는 도시 근처에 한 연빌이라는 그 도시에서 결혼한 가정 부인이 그
레옹이나 루돌프라는 그 외간 남자들과 불륜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살다가 빚에 쪼들려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자살로 끝나는 그 비극적인 소설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소설이 불란서에 출판되었을 때는 아주 큰 무리를 일으켰는데 그것이 불란서 사회에 퇴폐적인 바람을 일으켜낼 수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고 또 이것이 앞으로 일으켜지면 불란서 사회에 큰 그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래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그 지루한 인생살이 아니면 틀에 박힌 인생 그 자체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그러한 꿈이 담긴 그러한 소설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엠마라는 여주인공의 이야기지만은 그것이 여주인공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현대인의 남자나 여자에게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현실 탈출 또 꿈으로의 도피, 꿈의 실현이라는 데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죠. 이거 플로베르의 그 작품 세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플로베르의 그 작품 세계랄 것 같으면 예술의 목적이란 무엇보다도 아름다움이 있다고 플로베르 자신이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현실 그 자체를 그려야 한다. 이것이 그 플로베르의 그 주장한 소위 레알리즘의 정수죠. 그 레알리즘은 소위 인간 그 자체 내에서 속에 들어있는 것이나 겉에 있는 것이나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들어있는 풍속 여러 가지를 갖다가 현실적으로 다 그려낼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서는 인간 자신을 갖다가 권태에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그것이 플로베르 문학의 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담 보바리는 플로베르가 루앙 부근 소천 리라는 마을에서 1848년 드라마르라는 의사 부인이 여러 정부들과 노란하다 빚에 몰려 26살의 나이로 자살한 사건을 소지로 하였었다고 한다. 플로베르가 면밀한 사전 답사를 했다는 리 마을을 취재팀은 찾아 나섰다. 리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는 플로베르 당시 역마차가 다니던 길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그러고 보면은 이 길이 보바리 부인 엠마가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역마차 제비가 루앙으로 치닫던 길이다. 마차는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엠마는 이 길의 끝에서 끝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 어떤 때는 어마하고 깜짝 놀라버리고 일부러 눈을 감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역시 앞에 남은 길은 언제나 분명히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이곳이 바로 리 마을. 보바리 부인에서 용빌라베로 묘사되는 곳이다. 네, 여기는 루앙에서 동쪽으로 50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가로운 소촌 리 마을입니다. 소설 보바리 부인에서는 용빌라베라고 소개되고 있는 마을로 보바리 부인의 실제 인물 들라마르 부부가 살던 마을입니다. 플로베르는 용빌라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평야에서 떨어진 게으름뱅이 마을은 자연히 겨울 쪽으로 퍼져갔고 마치 그것은 물가에서 낮잠을 자는 소치는 목동들처럼 겨울뚝에 길게 누워 있었다. 리 마을은 플로베르의 묘사처럼 단 하나밖에 없는 착탄 거리의 길처럼 한 가닥 외길 양쪽으로 집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취재팀은 리 마을 광장 앞에 있는 갈르리 보바리라는 사설 기념관을 찾아봤다.
네, 이곳은 갈레리 보바리라는 사설 기념관입니다. 이곳에서 움직이는 인형들이 소설 보바리 부인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설의 주요 장면들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실에는 많은 학생들이 있었다. 그때 키 큰 학생이 교실에 들어섰다. 바로 엠마의 남편이 될 보바리다. 의사 샤를르 보바리가 엠마의 아버지 루올 노인의 다리를 고쳐주기 위해 왕진을 가고 있다.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는 샤를르와 엠마. 사흘에 걸쳐 축하연이 벌어진 성대한 결혼식이었다. 가슴에 부싯돌을 그어대도 불꽃 하나 피울 수 없는 평범한 남편. 엠마는 무리한 결혼 생활에 미칠 듯이 실증을 느끼기 시작한다. 보비에사르의 무도회, 엠마로 하여금 화려한 또 하나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한 장소이다. 용빌르 마을의 농사 공진회, 교활한 바람둥이 로돌프가 엠마에게 접근했던 곳이다. 그날 밤 캄캄한 하늘로 올라가는 불꽃을 바라보는 엠마의 얼굴 바로 위에 로돌프의 탐욕에 찬 시선이 머물고 있었다. 엠마는 그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다. 그녀의 모든 것이 새로운 바람을 원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미래는 더욱 대담해지고 엠마는 급기야 자기 집 안뜰까지 로돌프를 끌어들인다. 남편 샤를르는 도무지 아내의 방황을 눈치채지 못한다. 딸 베르트는 철없이 자라나고 어느 날 남편의 수술 집도가 실패하면서 엠마의 남편에 대한 환멸은 극에 달한다. 엠마는 로돌프에게 자신을 데리고 도망가 달라고 떼를 쓰지만 기대에 부푼 엠마의 꿈은 로돌프의 배신으로 깨어지고 만다. 로돌프의 절교 편지를 받고 쓰러진 엠마는 긴 병을 앓게 되고 병든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 남편은 루앙의 극장으로 엠마를 데려가는데 바로 그곳에서 엠마는 레옹과 숙명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 루앙의 대성당은 엠마와 레옹의 미래 장소. 둥근 천정은 그녀의 사랑의 고백을 엿듣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스테인드 그라스는 그녀의 얼굴을 비추기 위해 빛나고 있다. 마차 제비호는 루앙과 용빌라베를 잇는 영마차다. 이제 엠마에게 있어서 꿈이라고 한다면 어린 연인 레옹을 만나러 루앙까지 달려가 그와 더불어 세느강의 배를 띄우고 미친 듯이 사랑의 말을 나누고 볼로니 호텔에서 함께 지내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자신의 허영과 방탕한 생활이 몰고 온 파산 앞에서 엠마에게 남은 해결책이란 비소를 먹고 자살하는 일이었다. 엠마의 시체 옆에서 남편은 끝없이 통곡했다. 아내를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남자. 얼마 후 샤를르마저 아내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겨진 어린 딸 베르트는 어디론가 팔려간다. 그리고 실제 이야기 딜라마르 사건을 토대로 했던 소설은 끝이 난다. L'histoire de la famille Delamare. Alors, la famille Delamare ont été les médecins, ou plutôt l'officier de santé de Rie, en 1850. Monsieur Delamare a été le modèle de Monsieur Bovary, et Madame Delamare a été le modèle de Madame Bovary. Comme dans le roman,
Monsieur de la Mare a épousé en premières noces une femme qui était vieille, qui était laide, qui était sèche et bourgeonnée comme un printemps. Elle est morte presque tout de suite. En deuxième noces, il a épousé une très jeune femme de 17 ans, comme dans le roman. Il a eu avec une fille, comme dans le roman. Madame Bovary a eu 2 amants successifs, Rodolphe et Léon. Madame de la Mare a eu 2 amants successifs qui s'appelaient... Elle a eu 2 amants, je vais essayer de vous le redire tout à l'heure. Elle a eu 2 amants successifs également. Elle est morte à 26 ans dans la réalité comme dans le roman. Et Monsieur de la Mare est mort 1 an après. Flaubert le fait mourir sur un banc de chagrin avec une mèche de cheveux de Madame Bovary dans les mains. Dans la réalité, il meurt 1 an après sa femme, mais pendu à un pommier. 그녀의 아름다운 것은 눈이었다. 갈색이지만은 속눈썹 때문에 검게 보였다. 그 눈은 그늘에서는 검게 보이고 햇볕에서는 짙은 청색으로 보였다. 엠마의 모델이 됐던 딜라마르 부인이다. 그녀의 본명은 델핀. 소설 속에서 제비라고 불린 마차를 몰았던 실제의 마부 부부이다. 늘 다른 곳으로 달려가고 싶어하던 엠마의 꿈을 상징하는 마차인 것이다. 딜라마르 부인의 하녀였던 오기스틴 메나스다. 소설 속에는 펠리시테로 등장을 하고 있다. 오기스틴 메나스는 훗날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딜라마르 부인은 밤샘 머리에 성격이 명랑했고 어찌나 목소리가 고운지 한마디 한마디를 다 주워 담고 싶을 정도였어요. 독약을 먹고 나서는 입을 꼭 다물고 있다가 어린 딸이 무릎을 꿇고 울자 실토를 했지요. 딜라마르 부인이 살았다는 집 뒤로 돌아가면은 거기 띠를 두른 듯 작은 시내가 나타난다. 로돌프를 만나러 가기 위해 정신없이 엠마가 건너던 바로 그 시내다. 그리고 거기에 사랑에 빠진 엠마가 로돌프와 편지를 주고받던 돌계단이 무심하게 놓여 있다. Alors, c'est en descendant ces marches en mauvais état que Madame Bovary allait mettre ses billets doux dans les pierres de la rivière, qu'elle passait à gué sur les pierres. Et elle faisait le tour par ici pour aller derrière l'église et monter voir son amant. 리마을을 끼고 흐르는 개천, 플로베르가 류엘천이라고 부르는 실개천은 실제로는 크루봉천이다. 보바리 부인 엠마가 애인들과의 미래를 즐기기 위해 남의 눈을 피해 몰래 건너다녔던 개천이다. 어린 소년이 꿈꾸듯이 바라보고 있는 크루봉천은 쓸쓸하고 정지된 시골 풍경에서 유일하게 살아 움직이며 흘러가고 있었다. 일상적인 현실의 테두리 밖에서 늘 꿈을 꾸며 자유롭고자 했던 여인 보바리 부인 엠마의 한없는 동경과 자유를 향한 욕망처럼 크루봉천은 흘러가고 있었다. 크루봉천을 따라 내려가면 엠마가 경험한 화려한 세계와 첫 경험 보비에사르 무도회가 열린 앙데르 후작집의 배경이 되는 에롱 성관에 이르게 된다. 당시 후작이 살았던 성체는 무너지고 하인들이 기거했던 건물만 쓸쓸하게 남아있다. 벽 한쪽에 붙은 사슴뿔 장식이 엠마의 꿈처럼 사치스럽다.
플로베르는 소년 시절의 아버지를 따라 성관의 주인이던 후작의 초청으로 이곳에 온 적이 있었다고 한다. 보비의 쌀에 갔던 일은 마치 폭풍우가 단 하룻밤 사이에 산에 커다란 균열을 만들어 놓듯 엠마의 생활에 큰 구멍을 뚫어놓았다. 사치스러운 생활과 접촉함으로써 그녀의 마음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무언가가 남게 된 것이다. 취재팀은 엠마가 애인 호돌프를 만나러 다녔던 리 마을의 숲속길을 걸어보면서 권태와 무료함에서 탈출하고자 했던 보바리 부인 엠마의 심정을 느껴봤다. 넓은 들녘, 사과나무 밑에서 젖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은 노르망디의 시골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풍경이다. 들녘 한편엔 아무런 근심 없이 뛰어노는 어린이들과 인생의 거친 고비를 넘긴 철호의 노인이 풀을 베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농촌의 일상생활은 모든 것이 더함도 덜함도 없이 그대로 정지되어 있는 것만 같았다. 자그마한 농가들이 소박하게 어깨를 맞대고 있는 마을. 그러나 엠마에게는 이 모든 평화가 탈출하고 싶은 현실이었을 뿐이다. 도시에서 살며 지나가는 소음 소리, 극장의 시끄러움, 무도회의 번쩍임 속에서 마음이 부풀어오르고 관능이 피어오르는 생활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엠마 자신의 생활은 북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다락방처럼 냉랭하고, 그리고 권태가 말없는 거미처럼 그녀의 마음속 내구석에서 거미줄을 치고 있었다. 뜨겁게 타오르던 엠마의 욕망처럼 붉은 들꽃이 시선을 끈다. 들판에 피어있는 들꽃들처럼 무수히 피어나던 엠마의 격정. 한 번도 현실을 돌아보지 않은 채 자신이 읽었던 소설 속의 여주인공들처럼 행동하며 불륜의 사랑에 영혼을 태워버린 여인. 그녀의 격정은 지금쯤 어디에서 또 피어나고 있을까? 나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고 그녀는 되풀이했다. 엠마의 이러한 생각은 또 한 번의 청춘이 되살아난 것처럼 즐거웠다. 간신히 사랑의 기쁨과 한없이 그리워했던 행복의 열정을 이제부터 자기 것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보바리 부인이 애인을 만나러 다녔던 호돌프의 집은 리 마을에서 2km 떨어진 곳에 있는 위세트라는 저택이다. 마담 보바리라는 명작의 고향 위세트가 헐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루앙의 신문기사가 인상적이다. 엠마의 격정이 타올랐던 위세트의 뒤뜰은 폭풍이 지나간 바다처럼 고요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플로베르가 사랑했던 고향 루앙은 보바리 부인 엠마가 젊은 애인 레온과의 미래를 꿈꾸며 마차 제비호를 타고 달려오던 엠마의 동경과 꿈이 거리 구석구석에 서려 있는 것이다. 엠마가 애인과 미래를 즐기던 루앙 대성당 앞에는 어린 소녀가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었다. 엠마가 애인을 만나던 이곳 루앙 대성당은 2차 대전 폭격에 파손된 것을 훗날 복구한 대성당으로 파리의 노트르담과 함께 프랑스 5대 성당에 손꼽히는 빼어난 걸작품이다. 또한 루앙의 옛거리에는 엠마가 레온과 사랑을 나눈 볼로gne 호텔의 모습도 남아있다. 이것은 행복에 취해 있는 엠마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곳으로 생각되었다. 물론 그녀에게는 푸른 하늘과 흐르는 물소리를 듣는 일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러한 것들을 가지는 매력에 이토록 그녀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처음이었다. 흡사 자연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다가 욕망이 충족된 후에 비로소 자연이 아름답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상적인 현실 테두리 밖에서 늘 꿈을 꾸며 자유롭고자 했던 여인 엠마. 그녀의 꿈은 경제적인 바탕으로 인해 자살로 그 종지부를 찍는다. 보바리 부인의 마을로 알려진 리 마을에 가면 보바리 부인 소설의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다. 마을 입구의 첫 번째 집은 공증인 기욤무의 집이다. 엠마의 젊은 애인 레옹은 이 사무실의 서기 보테라고 한다. 맞은편에 실제 인물 들라마르 부인이 약을 먹고 죽은 집이다. 지금은 이 마을의 유일한 약국으로 되어 있다. 들라마르 부인이 살던 집에서 몇 걸음 걸어가면 오메 약국이 있다. 실제로는 주한 약국이었다. 보바리 부인은 이 집 2층에서 비소를 훔쳐먹고 자살했다. 리 마을 끝에 있는 교회 옆을 돌아가면 들라마르 부인의 남편 묘지가 있다. 부인의 자살에 충격을 받고 2년 후 사과나무에 목을 메어 자살했다고 한다. 그 앞 풀숲에 들라마르 부인의 묘라고 전해오는 옆으로 쓰러진 묘석이 있지만 실제 그녀의 무덤인지는 오늘날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한다. 취재팀은 보바리 부인 마을을 찾아 파리에서 온 한 여성을 만나 보바리 부인 엠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봤다. En tant que personnage, moi comme héroïne de roman, mais comme personnage, a pour moi, disons, deux côtés attachants. Bon, le premier, c'est que elle arrive à transgresser les interdits de l'époque. Bon, alors elle transgresse les lois du mariage, elle transgresse aussi certaines lois morales. Elle n'est pas la bonne mère qu'on attendait, ni la bonne épouse. Et puis enfin, crime, disons, suprême, elle veut aller jusqu'au bout d'elle-même, donc c'est une solution inextricable, c'est la mort. Elle choisit de se donner la mort.
Bon, c'est attachant pour moi dans la mesure où c'est subversif, transgresser l'interdit. Bon, l'autre côté attachant, c'est que c'est une femme qui aspire à un idéal et elle n'est pas satisfaite parce que sa vie de tous les jours et puis enfin, ses relations, le quotidien qu'elle vit est en deçà de ce qu'elle espérait. Donc finalement, c'est un être qui est à la poursuite d'un idéal et c'est le deuxième côté attachant. Bon, maintenant, Flaubert en a fait une victime. C'est-à-dire, il n'a pas forcé le côté un petit peu femme libre ou émancipée qu'au XXe siècle on aurait pu attendre, quoi. C'est-à-dire, il en a fait une victime, et une victime qui parfois est très pitoyable. Quand elle va de désillusion en désillusion, c'est vrai qu'on ne peut éprouver que de la compassion. Alors qu'au départ, pour moi, elle avait deux côtés très attachants. Voilà ce que je peux dire sur le personnage Emma. 플로베르가 보바리 부인을 쓴 것은 루앙시에서 외곽에 위치한 세느 강변 크루아세 별장에서였다. 지금은 그가 살던 별장은 헐리 없어지고 살롱만이 쓸쓸히 남아 플로베르 문학의 순례지가 돼 있다. 나는 하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 벽에는 장미가 넝클지고 물가에 있는 조그마한 정자와 같은 집이다. 발코니에는 염소풀이 자라고 있고 보름달이 떠있는 새벽녘에는 낚시질하는 구경을 하기에 좋은 곳이다. 플로베르가 낮에는 손님을 맞아들이고 밤이면 강물을 바라보며 명상에 잠기던 살롱엔 그가 생전에 사용했던 그의 소장품들이 진열돼 있다. 플로베르는 고치고 또 고친 자신의 글을 큰 소리로 낭독하던 버릇이 있어서 그 낭낭한 소리는 세느 강변까지 들리곤 했었다고 한다. 세느 강이 보바리 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흐른 지 100년. 언제나 새로운 모습으로 그 자리를 흘러가고 있는 세느 강의 물결처럼 보바리 부인의 이야기는 항상 새롭게 우리 마음을 흐른다. 우리는 각자 자기의 프리즘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본다. 거기서 즐거운 색채나 유쾌한 일을 발견하는 자는 행복하다. 세상에 어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간판이나 여자, 은행, 명성, 운명만을 본다. 그런가 하면 철도나 시장, 가축만을 보는 사람도 있다. 어떤 자는 이 세상의 숭고한 의도를 보지만 어떤 자는 음침한 어릿광대의 연극만을 본다. 그렇다면 그대의 프리즘은 무슨 색깔인가?